서정주 시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진도를 빨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 교재 전체는 한국 현대문학을 구조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구조적 연구가 내가 생각할 때 어떤 관점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나 하면 텍스트 중심의 분석과 해석이다. 텍스트를 세 가지 관점을 적용해서 연구하는 것이 구조적 관점인데, 첫 번째는 부분과 전체를 함께 고려하고, 두 번째는 중심과 주변을 함께 고려하고, 세 번째는 표면뿐만 아니라 심층적인 요소에도 관심을 갖는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정주 시도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구조적으로 연구하고, 앞으로 공부할 한용운 시도 구조적으로 연구하고, 김종삼 시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 책 전체가 그런 공통분모로 그런 연구 방법, 분석 방법을 유지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중간고사 이후에 김기림, 이마, 박용철 비평도 그런 관점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제 요약,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한번 요약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텍스트를 구조적으로 연구할 때 이 세 가지 요소를 항상 왕복 운동을 해야 되는 거죠. 왕복 운동은 뭐예요? 부분만 중요하지 않고 전체를 함께, 전체 속에서 그 부분의 위치를 계속 생각한다는 것이니까 왕복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부분을 연구하되 전체를 고려하면서 전체 속에서 이 부분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리고 이것은 중심과 주변의 관계 속에서 어디쯤 있는가, 그리고 표면과 심층의 관계 속에서 이 피드백을 계속하면서 왕복 운동을 하는데, 또 하나의 두 번째 중요한 관점은 그렇게 구조적으로 연구할 때 우리는 문학 작품, 텍스트를 연구할 때 시와 비평을 중심으로 문학 작품을 지금 연구하니까 크게 보면 내용과 형식 혹은 주제와 기법, 물론 이제 다른 요소들도 더 찾아보면 많겠지만, 크게 구분할 때 우리가 문학과 예술 전체를 이 내용과 형식 혹은 주제와 기법으로 크게 나눌 때, 이렇게 나누는 것은 기계적으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제와 기법은, 그죠? 내용과 형식은 하나의 문학 예술 작품 속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연구를 한다, 비평을 한다, 이렇게 해서 창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창작하는 사람은 이런 걸 다 고려하지 않고 그 창작의 그 열정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걸 다 분석하고 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연구를 하거나 비평을 하는 사람은 분석을 해야 되니까 대체로 기법 분석을 통해서 의미나 주제를 찾아가는 것이 조금 더 전문적인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 의미나 내용이나 주제만 계속 분석하는 것은 아마추어적인 수준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 얘기가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그랬을 때 영화는 영화대로 기법이 있을 테고, 그죠? 다양한 형식적 요소들이 있을 테고, 소설은 소설대로, 미술은 미술대로, 음악은 음악대로. 자, 우리는 지금 시라는 텍스트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그러면 과연 기법적 요소가 무엇이냐, 그죠? 그게 바로 첫 번째가 기법적 요소만 따지면 첫 번째가 이미지 카테고리, 그죠? 이미지 카테고리도 다양하게 뻗어나가서 비유와 상징, 또 비유 안에는 은유, 직유, 환유, 제유, 뭐 다양하게 있죠. 꼭 비유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는 뭐 예를 들면 뭐 색채 이미지, 운동 이미지, 뭐 시간 이미지, 그죠? 공간 이미지 등등 다양하게 파생되는 하위 범주들을, 그죠? 2차, 3차 범주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치밀하게 기법 분석을 하려면 이 하위 범주 속에서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이건 원리가 아닙니다. 텍스트 속에서 기납적으로 찾아내는 것이죠. 이미지면 이미지, 그 다음에 운율, 리듬, 언술 구조, 또 화자, 어조, 화자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하위 범주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기법적 요소들 중에서 이거는 그냥 하나의 정해진 방법론이 아니고 서정주면 서정주, 한용운이면 한용운, 김종삼이면 김종삼 시 텍스트를 읽는 사람마다 어떤 기법에 주목하느냐는 다 다를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놓친 부분들을 내가 이 기법 분석을 통해서 더 잘 숨어 있는 의미를 포착할 수 있겠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문제 설정인데, 그죠? 문제 의식을 발견하는 것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래야지만 평론을 쓰든 논문을 쓰든 리포트를 쓰든 과제물을 하든 남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요. 그죠? 자, 이게 여러 번 지금까지 강조했던 걸 다시 요약하는 이유는 이제 과제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어요? 그죠? 이미 지났는데 시작할 때는 아직 텍스트, 즉 작품도 아직 준비 못한 사람이 있으면 반성하고 빨리 새 시인 중에 시집을 구해서, 그죠? 도서관에서 대출을 하든 어떻게 하든 구해서 지금 읽어봐야 됩니다. 뭘 교재든 내 수업 시간에 내가 분석하는 거든 또 다른 선행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서정주든 뭐 한용운 너무 많잖아요. 그거 고려하지 말고 제로 베이스에서 뭐와 계속 대화를 나눠요? 작품과.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기납적인 거예요. 작품으로부터 뭐예요? 기법적 요소를 찾아내는 거. 그리고 그 기법 분석이 어떻게 해요? 의미 분석, 주제 분석, 내용 분석에 도달하는 그 과정을 자기가, 그게 바로 분석과 해석이죠. 분석과 해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아직도 얘기하지 못했던 걸 찾아내는 거. 그죠? 대체로 이제 과제물, 리포트, 논문, 비평할 때 이전에 얘기됐던 것들 가지고 재구성한다든지 이렇게 대충 그것에 기대해서 그 전체적인 주제, 그 발표문의 논지가 비슷하다든지 대동소이하다든지 심지어는 내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이 교재와 거의 유사하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독자적으로 자기 나름대로 찾아내야 돼요. 그거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차 과제 텍스트부터 빨리 읽어봐야 돼요. 사실은 연휴 때 추석 연휴 때 했어야 되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그 과제물 1차 과제 마감 공지를 오늘 중에 블랙보드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자, 이제 서정주로 다시 이제 넘어와서 초기 시를, 그러니까 첫 시집이라고 보면 됩니다. 화사집이라는 서정주 초기 시를 중심으로 이제 보세요. 이걸 계속 읽으면서 내가 왜 자아상이라는 작품에 유독 이렇게 특권을 부여하면서 이걸 집중적으로 연구하느냐. 이게 아까 내가 얘기했던 부분과 전체 관계입니다. 이게 부분에 한 50편, 40~50편 될 텐데 첫 시집 화사집에 수록된 시가, 그중에 이 작품에 집중적으로 내가 분석을 시작하고 이걸 중심으로 다른 작품들을 분석하는 이유는 이게, 그죠? 부분과 전체의 관계, 두 번째는 중심과 주변의 관계 속에서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어느 것이 중심과 주변인지는 각자 또 다릅니다. 같은 서정주를 시를 연구하더라도 내가 볼 때 중심이 이 작품이다라고 보는 것하고 또 우리 수강생들이나 누구든 다른 사람이 서정주 시를 연구할 때 또 다릅니다. 자, 그건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더, 그죠? 작품에 숨어 있는 실체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것은 각자가 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화상이라는 작품은 첫 시집 전체의 부분이지만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 그죠? 그래서 부분과 전체의 관계,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서 이 작품을 선택하고, 이미 이 작품은 그러니까 독립된 한 편으로만 분석한 것이 아니고
서정주 첫 시집 전체 속에서 상호 연관 속에서 그래서 여기 바다가 나오잖아요. 이 바다의 의미를 이 작품 한 편에서만 찾은 게 아니고 5살 때 그것은 첫 시집도 아닙니다. 첫 시집이 아닌 다른 나중에 쓴 작품에서 나오는 바다와 연관해서 이것이 실제 바다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착상했겠지만 그죠? 시적 이미지를 처음에 착상했겠지만 이것이 상징성을 얻어서 이 무의식의 바다라고 하는 의미까지 도달했다. 왜? 과의 눌림에 빠졌을 때 바다에 침몰하죠. 그래서 소쪽새 같은 소쪽새라든지 했으니까 정확하게 소쪽새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새에 이끌려 바다에 빠집니다. 과의 눌림, 즉 잠결에 빠질 때 그 바다가 바로 여기 나오는 이 가보년이라든가 바다에 나가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외할아버지 수많은 머리털과 나는 닮았다 한다 했으니까 나의 정체성이 그 바다와 뭔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죠.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바다와. 근데 그 바다는 그 무의식의 바다 속에서 어머니한테 이름 만드는 그 소쪽새 같은 새에 접근하는 어떤 무의식 속에 연결고리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그러면 뭡니까? 부분과 전체의 관계, 중심과 주변의 관계에서 계속 뻗어나가는 겁니다. 마치 뭐처럼 형사가 범죄 현장에서 증거를 하나씩 큰 증거라도 작은 증거라도 다 찾아가지고 퍼즐을 맞추듯이 그걸 범죄의 재구성이라고 할 수 있죠. 범죄는 누가 저지른 거예요? 예술가가. 그죠? 예술적 열정에 빠져서 시인이든 소설가든 그죠? 화가든 예술 행위를 했어. 그래서 결과가 나왔어. 비유하자면 그죠? 범죄 현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형사는 그 범죄를 재구성해야 되겠지. 그죠? 그 재구성할 때 무엇을 물증을 삼아야 되겠어요? 현장에 남아있는 물증, 증거품을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법정에 가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가 없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인정을 못 받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조적 연구의 방법론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물증을 확보해서 해석하고 분석하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의 정체도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도대체 어머니한테 이름만 들은 그 소쪽새 같은 새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서정주 초기 시에서 등장하느냐. 이것이 이제 자화상을 크게 구조적으로 과거의 자화상, 현재의 자화상, 미래의 자화상으로 나눌 때 과거의 자화상, 이 과거 시제 부분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이 무의식의 내면 메커니즘이 서정주 초기 시의 미학을 발생시킨 뭐라고요? 발생이다. 원천이다. 그죠? 현재의 모습이 바로 지금 실제 23살 난 청년 서정주의 현재의 상황이겠죠. 자, 발생, 현상, 그리고 세 번째 미래 시제 부분에서 미래의 자화상을 그릴 때 핵심 상징으로 등장했던 게 뭐예요? 아침, 그 다음에 이슬, 시의 이슬, 이마 위에 얹힌 시의 이슬, 그 다음에 피,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할 때 그 세 개라고 볼 때 그것은 뭐예요? 지향점이다. 지금 시인으로 출발하는 시점에서 23살 난 시인 서정주가 내가 시인으로서 앞으로 시를 쓰면서 산다는 그 뭡니까? 사명 때문에 시인으로서의 그 소명 때문에 내가 뉘우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끄러움과 죄인과 천치를. 자, 그럼 이제 이 발생 부분이에요. 원천 부분에서 이 부끄러움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지금 계속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뭘 통해서? 과학 수사를 통해서. 머리카락, 핏자국, 발자국을 다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나 이것은 범죄 현장에 일어난 그런 물리적 현실이 아니고 예술적 행위의 그죠? 창작 행위의 현실 속이니까 인간 정신에 깊은
공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걸 추적하는 것은 과학수사, 범죄를 수사하는 형사의 과학수사보다 더 복잡하고 뭡니까? 입체적이고 정신적인 영역에서 탐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머니가 이름만 알려준 그 새가 약간 내가 지금 이 순차적으로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주제를 내가 생각하는 내가 추적하는 그 상황을 따라서 어머니로부터 새로 전개되는 그 양상에서 새를 미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교재를 한번 봅시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바로 거기 5살 때 다음에 275쪽에 나옵니다. 5살 때 바로 다음에 나와요. 지금 이것을 이제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새가 도대체 어머니한테 바다에 빠져서 나를 유혹하는 그 새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 상징인가 하는 것은 또 이 작품만은 5살 때라는 작품에서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시 혹은 초기시 이후의 작품까지 다 이제 찾아서 조사를 해서 새의 상징이 서정주 시에서 특히 초기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확인해 보는 거예요. 물증을 찾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 인용을 했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275쪽입니다. 소짝새 같은 계집의 이야기는 버사. 엽서라는 시에 요 구절이 나와요. 여기 새가 등장하잖아요. 비유가 구사되고 있습니다. 그죠? 이미지가 비유나 상징으로, 그죠? 다양한 수사법을 통해서 이미지가 보조관념으로 활용되죠. 그랬을 때 이 직유법을 지금 구사하고 있죠. 계집이라고 하는 여자를 소짝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밤이 깊으면 수가 너를 생각한다. 서러운 옛날 말로 울어무는 한 마리의 뻐꾸기새. 숙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자를 뻐꾸기새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초부터 천국의 사랑으로 사랑하여 사랑한 건 아니었었다. 이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죠? 처음부터 내가 천국의 사랑이란 게 뭘까요? 이거는 뭔가 이데아적인 사랑, 그죠?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 뭐 이런 쪽의 의미를 갖지 않을까요? 뭐 다른 해석도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떤 육체적 혹은 신체적 매혹과 관련해서 인간적인 사랑을 했다는 거겠죠. 플라토닉 러브만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목이 눈여겨볼 만합니다. 숙국새 타령이에요. 자, 그러니까 소짝새, 뻐꾸기새, 숙국새. 5살 때는 무슨 새가 등장했어요? 5살 때 여기 나오죠. 숙국새가 나오죠. 근데 이 어머니한테 이름을 들었어. 그러니까 어머니는 새로 상징되는 것은 여성이에요. 여자. 그게 쑥이든 누구든 계집이든 뭐든. 자, 그러니까 새의 상징이 가지는 시적 의미는 여자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여자에 도달하는 것은 무의식의 바다 속에 나를 이끌어들이는 것이고, 이 여자는 어머니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어머니가 매개가 되어서 어머니의 연결고리를 통해서 도달했다. 그러면 자, 지금 서정주 초기 시의 미학이 발생하게 된 원천을 지금 이 심층으로 들어가서 지금 찾아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 말줄임표 속에 도대체 그 10년의 깊이 속에, 무의식의 바다 속에 뭐가 있었길래 23살 난 현재의
청년 서정조에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냈는가? 남들이 나를 보고 죄인을 보고 가고 천치를 보고 가고, 그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인데, 자, 그랬을 때 그 바람과 부끄러움, 죄인과 천치가 발생하는 그 숨은, 그죠? 비밀을 이제 다른 작품들과 뭡니까? 부분과 전체를 계속 왕복 운동하면서 자화상만 보지 않고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육체와 욕망의 갈등이라고 했는데 그 육체는 아직 등장하기 전이에요. 왜? 아직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직 육체와 정신의 혼합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다른 상징을 추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새의 상징을 넘어서 이제 동물 상징입니다. 보세요. 바로 화사라는 작품이죠. 초기시를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화사라는 작품은 꽃뱀이죠. 꽃과 뱀의 결합이에요. 자, 여기에 우리 순내는 스물한 색시 고양이 같이 고운 입술. 새가 아니라 이제는 고양이가 등장합니다. 누구를? 순내라고 하는 여자 색시를 고양이의 입술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라는 동물과 다른 지상의 동물인데, 그러니까 그 상징의 의미가 다른 거죠.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이 다 물증을 찾아서 해석해야 됩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서 짐작해가지고, 그리고 정답이 미리 내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과학수사하듯이 발자국을, 핏자국, 머리카락 하나를 다 찾아내야 됩니다. 두 번째, 땅에 누워서 뱀 같은 계집은 땀 흘려. 자, 계집을 이 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화사도 이 고양이가 등장했지만 고양이보다 더 중심적인 동물 상징은 뱀이죠. 여기도 계집을 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제 물증을 찾아서 분석하고 그 다음 해석해서 전체적인 이 상징의 질서를, 그죠? 퍼즐 맞추듯이 쫙 맞춰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성 일반을 상징하는, 새는 여성 일반을 상징하고, 그것이 다시 분화되어서 육체적 욕망의 대상으로서의 여성은 동물로 지상동물로 등장하죠. 뱀이나 고양이 같은. 자, 그러면 육체적 욕망만 있다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지 않았겠죠. 그게 바로 에로티시즘 미학인데, 부끄러움이 생겼다는 것은 정신적 작용이 반작용으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육체적 욕망에 대해서. 그것은 또 다른 상징을 찾아야 돼요. 그게 바로 눈썹입니다. 이 초기시에 곳곳에 등장하는 눈썹 이미지를 추적한 결과, 보세요. 수대동시라는 작품에서 눈썹이 검은 검녀 동생 얻어선 새로 수대동 살리. 이 구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분위기와 평안한 어떤 느낌은 육체적 욕망의 뭐라고 할까요? 충이란 어떤 에너지하고는 좀 다른 아주 잔잔한 이미지를, 분위기를 갖고 있고요. 이 검녀 동생에 대해서 눈썹이로 비유를 합니다. 내 마음속 우리님의 고운 눈썹을, 이랬어요. 이때 이 눈썹도 이성에 대한 정신적 사랑이에요. 차원을, 의미를 찾아본다면요. 그 다음에 추석이라는 작품입니다. 고향 떠나올 때 마음속에 끓이고 왔던 눈썹, 이랬어요. 눈썹은 아마 초성딸과 자기가 사랑했던 어떤 여성의 눈썹, 이게 다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내가 끓이고 왔다는 것은 고향을 떠나올 때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왔던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정신적 사랑이에요.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화상에는 말줄임표로 다 생략됐지만 그걸 다 추적해 보니까 도대체 왜 어린 시절에서 23살 나는 청년 서정주로 왔을 때 그 엄청난 부끄러움이 생겼느냐. 그 안에는 어머니가 징검다리가 되어서 알게 된 여성, 그게 셉니다. 이 내면의 무의식의 욕망의 메커니즘 속에서 육체적
욕망의 대상과 정신적 사랑의 대상으로 이원적으로 대립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육체적 욕망은 뱀과 고양이 같은 지상동물이고 정신적 사랑은 눈썹과 같은. 왜 눈썹이라고 비유했을까요? 눈썹, 그 여성의 아름다운 여성을 이제 동양에서는 아미, 그죠? 눈썹에 비유하는, 눈썹이 예쁘다. 중국에서도 그렇게 이제 예전부터 했으니까 그것과도 관련되고, 이 소성딸이 갖고 있는 아름다움과 이 여성, 그러니까 이 눈썹은 정신적 사랑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 속에 숨어 있는 시의식의 발생론적 과정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현재의 23살 난 현재의 서정주가 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는가? 그 부끄러움의 정체를 이 부분과 전체, 그죠? 그리고 중심과 주변, 표면과 심층의 이 구조적 연구를 통해서 조금 입체적으로, 좀 복합적으로 한번 탐색해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작품을 통해서 초기시 전체의 이 미학을 이제 조금 더 본격적으로,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이 초기시의 미학이, 서정주 시의 미학이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추구하고 있는가, 어떤 걸 지향하고 있는가, 지향점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이연이죠. 시의 이슬과 아침과 피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앞에 나왔던 부끄러움의 정체는, 그죠? 그걸 파헤쳐 보니까, 심층을 파헤쳐 보니까 그 부끄러움은 가난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죠? 가족 관계가 이렇게 정립되지 못해서 다 뿔뿔이 흩어지는 가족 관계 때문에 오는 부끄러움도 아니고, 그러니까 현실적 부끄러움이 아니라는 거죠. 내면의 욕망이 만들어낸 부끄러움이다. 이랬을 때 그 핵심은 육체와 정신의 갈등인데, 그 중에서 이 피가, 몇 병울의 피는, 그죠? 당연히 이슬은 이 피를 정화하는 거겠죠. 피를 정화하는 거죠. 피는 육체적 욕망이라고 굳이 더 확실하게 의미를 찾는다면, 내가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정답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은 서정주를 만약에 내가 과제물로 연구한다면 다른 걸 또 탐색해서 다른 의미를 찾아봐야 되겠지. 이 상징성이 갖고 있는 다른 의미를. 근데 이제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설득력이 필요하죠. 그랬을 때 물정을 다 찾아내야 돼요. 물정을 가지고 이 피의 의미를 내가 해석한 것과 다르게 해석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슬도 마찬가지고요. 부끄러움도 마찬가지. 부끄러움의 정체. 부끄러움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건 그냥 감정이죠. 그러나 감정도 문학에서 중요합니다. 감정을 연구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부끄러움을 생겼을까? 그것도 원인도 새롭게 찾아보고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교재와 담당 교수의 강의에 뭡니까? 강의를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배반해야 됩니다. 위반해야 돼요. 그래야 좋은 과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뭘 하면서? 증거를 찾으면서, 텍스트를 읽으면서, 그냥 머릿속에서 다른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텍스트 속에서 다른 해석의 근거를 자꾸 찾아서 다르게 해석해 봐야 돼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피는 그 부끄러움의 핵심 인자, 핵심 요소인 육체적 욕망 때문에 이 피가 생겼어. 피가 상징하는 것은 거예요. 그럼 이슬은 뭘까요? 피를 정화하고 순화시켜서 정결하게 하는 거, 깨끗하게 하는 게 이슬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거 은유로 말하고 있어요. 시의 이슬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시 이꼴 이슬이야. 그죠? 이것은 굉장히 쉬운 거죠. 은유법 A 이꼴 B. 서정주에게는 시가 바로 이슬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시를 쓰는 것은 이 육체적 욕망을 순화하고 정화하기 위한 어떤 노력의 예술적 성화, 이걸 이제 성화라 그럽니다. 이건 프로이트가 다 했던 개념들이에요. 프로이트의 개념을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뭐 욕망, 지금까지 내가 설명하면서도 많이 했는데 이 성화도 마찬가지예요. 성화는
프로이트가 이렇게 설명하죠.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적 에너지, 성욕을 다른 어떤 정신적 행위나 업적을 수행을 통해서 그 에너지를 전환시키는 것. 이걸 성화. 이거 뭐 거의 상식에 해당되는 용어죠. 그러니까 이 이슬은 성화 혹은 정화, 대립 개념은 피입니다. 자, 그래서 너무 이것은 어찌 보면 상식에 가까운 것 같아요. 피와 이슬의 관계는요. 피는 육체적 욕망이고 이슬은 정신적 정화나 성화라고 해석하는 것이요.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이게 서정주 초기 시의 에로티시즘 미학을 대표하는 핵심 개념은 피와 이슬이다. 이것은 대립 개념이다. 하나는 육체적 욕망이고 하나는 정신적 성화다. 이렇게 봤어요. 자, 내가 연구한 것의 거의 핵심만 지금 요약해서 얘기합니다. 자세한 것은 교재를 좀 읽어보는 게 필요해요. 내가 교재 내용을 다 상세하게 수업 시간에 다 설명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시간상. 압축해서 그중에 좀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내가 거의 결론만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뭐예요? 상식에 근거한 심정이죠. 내가 볼 때 그리고 이렇게 해석하면 남들도 다 납득할 것 같고 누구나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피가 가지고 있는 그죠? 상식적인 의미, 이슬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 의미. 그러니까 서정주 초기 시를 대표하는 내가 볼 때는 초기 시 전체를 대표하는 이 자화상이라는 작품 중에서 상징을 내가 연구하고 있는데 상징을 연구해서 주제를 찾고 있는데 그죠? 상징 구조를 연구해서 의미 구조를 찾고 있는데 그 부분과 전체, 중심과 주변 이걸 다 통틀어 봤을 때 피와 이슬이 핵심 개념이다.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왜? 서정주 초기 시의 미학인 에로티시즘 미학을 대표하기도 하니까. 물론 과거 시제 부분에서 애비, 애미 이것도 중요하지만 애비, 애미와 아들의 관계는 발생이고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원천이 된 것이고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지배하게 될 서정주 초기 시의 미학을 대표하는 것은 피와 이슬이라는 핵심 상징이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런데 역시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과학 수사를 하는 형사도 마찬가지지만 비평가나 독자나 문학을 연구하는 학생들도 과학적으로 왜? 물증이 알려주는 대로 의미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까 어머니한테 새에서 다시 뱀과 고양이, 그 다음에 눈썹 이렇게 물증을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이것도 이제 물증을 찾아봐야 되는 거죠. 왜? 이 작품 한편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또 뭔가 알 수 없는 변수가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더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논문에서 이 자화상 한 편을 중심으로 지금 이 상징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내가 분석하고 있는 걸 가설로 일단 삼은 것입니다. 이게 내 주장 전체가 아니다. 이건 가설이다. 가설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렇게 임시로 주장을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설은 입증이 돼야 내 주장으로 확실하게 자리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피와 이슬을 중심으로 이제 찾아가는 것입니다. 피가 등장하는 거 찾아볼게요. 피와 이슬. 자, 바로 279쪽 교재가 있는 사람은 나하고 페이지가 좀 다른가요? 왜냐하면 그 책이 새로 출간됐거든요. 이게 원래 책인데 새로 출간됐어요. 페이지가 같아요? 보세요. 페이지를 같게 해달라고 했는데 279 화사라는 작품이 나오죠. 그 부분 한번 보세요. 자, 여기서 사실은 화사가 첫 시집의 대표시라고도 말할 수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첫 시집의 제목이 되었죠. 화사집이 되었죠. 자, 여기서 바로 소리 잃은 채 낼름거리는 붉은 아가리로 이 뱀이 아가리가 붉어. 왜 그럴까요? 쥐든 토끼든 뭐 다른 동물을 잡아먹었겠지. 그죠? 그러니까 피가
이 아가리에 잔뜩 묻어 있는 거죠. 이 피의 이미지, 도대체 이 시에서 뱀이 가지고 있는 이 뱀의 상징은 어디에 속할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푸른 하늘이다, 물어 떠더라, 원통이 물어 떠더 하고 중간 생략했어요. 나중에 이 작품은 다시 전체 작품을 다시 해석해 볼 겁니다. 여기서는 피의 이미지만 지금 확인하기 위해서. 클레오파트라의 피 먹은 양 했으니까 이것도 직유법입니다. 뭐뭐처럼, 그죠? 양. 이건 너무 쉬운 얘기죠. 양 하는 것은 뭐뭐처럼 이런 뜻이니까요. 직유법이에요. 여기도 피가 등장하죠. 붉은 아가리와 클레오파트라의 피, 그죠? 그리고 입술이 나옵니다. 붉게 타오르는 고운 입술이다. 섬여라 배암. 섬여라는 뭘까요? 뭔가 빈틈이 있으면 거기로 숨어드는 거. 꼭 숨어든다기보다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 이게 섬여랍니다. 섬여라. 스며든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의 뱀은 잘 보세요. 피를 입술에 묻히고 있죠. 도대체 이 피가 뭘까? 그래서 앞에 나왔던 고양이라든지 또 뱀 같은 계집이라고 했을 때 그 뱀과 이 뱀은 약간 다릅니다. 이 뱀은 여성을 상징한다기보다는 육체적 욕망을 가진 어떤 동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이렇게 지금 꽃뱀을 관찰하면서 나중에는 돌팔매를 던지면서 이 꽃뱀을 쫓아가는 화자가 등장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 화사라는 작품을 같이 읽어볼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 꽃뱀의 뱀을 뭡니까? 돌팔매를 던지면서 쫓아가는 이 화자는 반드시 시인 자신은, 서정주 자신은 아니지만 아무튼 설정된 이 화자가 왜 뱀에게 돌을 던질까? 이건 저주죠. 혹은 처벌입니다. 그러나 뱀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피는 자기 자신의 내면적 욕망의 분신이다. 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 다르게 해석해 보세요. 이 시적 화자가 이 뱀을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보고 그 육체적 욕망에 사로잡힌 이 뱀에게 한편으로는 죄의식을 느끼고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을 던지면서 쫓아가는 겁니다. 그런 아주 강렬한 이미지가 이 작품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피는 역시 자화상에서 얘기했던 해석했던 그 가설, 피는 육체적 욕망이다라는 해석과 어느 정도 부합을 합니다. 내가 여기서 주목한 것은요, 이 시에는 이슬이 안 나오죠.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하나의 시적 대상이 등장합니다. 푸른 하늘입니다. 도대체 푸른 하늘을 왜 원통이 물어 뜯어라 할까요? 이 뱀에게 명령하듯이 얘기하는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시의 설정은 화자가 뱀을 자기의 내면 무의식적 욕망의 분신으로 보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보는 듯하고 한편으로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피를 저주하고 있는데, 저주하면서 처벌하고 있는데 돌을 던지니까요. 그 뱀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뱀에게 왜 푸른 하늘을 물어 뜯으라고 했을까요? 육체적 욕망을 가진 이 뱀의 피로 상징되는 이 뱀의 육체성은 지상의 존재가, 동물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운명인데, 인간도, 서정주 자신도 그렇고 모든 인간을 포함한 육체적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정신적인,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신적인 정화, 성화, 그죠? 순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다 가능하지만 뭐 성화라고 합시다. 정신적 성화가 필요해요. 안 그러면 제어식에만 사로잡혀 있겠죠. 내가 볼 때 이 푸른 하늘을 여기서 원통이 물어 뜯으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원통할까요? 물어 뜯는 것은 파괴나 공격이나 저항이 아닙니다. 내가 해석하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건 대결 의지가 아니고 나는 푸른 하늘에 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염원하는 세계예요. 푸른 하늘. 그런데 그걸 물어 뜯을 수밖에 없는 것은 위약적인 것이죠. 왜? 좌절될 수밖에 없으니까. 해봐도 안 되니까. 이 뱀이 푸른 하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즉 이 육체적 욕망의 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원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분한 거죠. 내가 가고 싶지만 못 가니까 그걸 물어 뜯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이 원통이에 들어있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시를 해석할 때 말줄임표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이 원통이라는 말이 도대체 왜 원통할까? 왜 물어 뜯을까? 표면적으로만 해석하면 시의 깊이 속에 있는 그 심층적인 의미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계속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구조적 연구라고 하는 것은 표면의 의미만 보는 게 아니라 심층적 의미까지 도달해야 된다는 거죠. 말줄임표에 심층적 의미가 있을 테고, 이 원통이 왜 원통할까? 그리고 왜 물어 뜯을까? 자, 그렇다면 푸른 하늘이 뭐에 대척점에 있는 겁니까? 이것은 정신적 성화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내가 뱀이 도달하고자 혹은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그죠? 서정주 초기 시에 화자가 도달하고자 하는 세계예요. 이건 피가 없는 세계겠지. 근데 왜 원통이 물어 뜯어요? 성공할 수 없으니까. 실패가 이미 예정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자화상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시의 이슬에는 몇 방울의 피가 언제나 섞여 있다고 말한 이유가 그겁니다. 원통한 거죠. 왜? 완전한 정화는 완전한 빛의 세계에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 푸른 하늘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아까 자화상에서 그냥 상식적으로 뭡니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석했던 피와 이슬이 대립이다. 피의 대립 개념은 이슬이다 했던 것은 조정이 돼야 돼요. 왜? 정거품을 찾았으니까. 피라고 하는 육체적 욕망의 속성이 인간 내면의 속성이죠. 이 화자의 속성입니다. 꽃뱀의 속성이 돼요. 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는 푸른 하늘이에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화상의 이연에서 미래 시제 부분에서 이 푸른 하늘에 해당되는 이미지가 뭘까요? 찬란히 튀어오는 어느 아침입니다. 이 아침이 빛을 그동안 밤의 색이었는데, 그죠? 과거와 현재까지 다 밤의 색인데 이 미래에 올 이 아침이 바로 시의 이슬을 동반해서 오고 한편으로는 몇 방울의 피가 섞여 있는 것이죠. 그 아침에. 그러니까 이 푸른 하늘입니다. 그것이 아침입니다. 그러면 이슬은 뭘까? 의미 조정을 해야 돼요. 그죠? 의미 조정을 해야 돼요. 물증을 이제 찾았어요. 또 하나 더 물증을 찾아야 됩니다. 계속 찾아봐야 됩니다. 이 한 편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찾아봅시다. 바로 벽이라는 작품인데 봅시다. 문둥이라는 작품입니다. 이거 아주 짧은 작품이죠. 교재가 있는 사람은 280쪽입니다.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작품입니다. 서정주 초기 시에 대체로 비슷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짧고 압축되고 엉축되어 있고 그 안에 엄청난 이 갈등이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강렬합니다. 강렬한 생애, 인간 존재의 체험을 보여줍니다. 문둥이인데 제목은요.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보리밭에 달뜨면 애기 하나 먹고, 이게 1년입니다. 2년은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이랬어요. 이것은 일종의 코드가 조금 모티브가 바뀌긴 했지만, 그죠? 스토리가 좀 바뀌긴 했지만 핵심 상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예요? 피. 첫 번째. 마지막 2연에 보면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운 이유는 뭘까요? 왜 붉다고 그랬을까요? 자기의 울음을. 아기를 먹었거든요. 이건 이제 일종의 민간 속설이죠. 민간 속설인데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아기를, 그죠? 잡아먹으면 낫는다. 이거는 뭐 과학적 근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속설이 있으니까 그 민간 속설을 모티프로 해서 이 작품을 쓴 것 같아요. 서정주가요. 그리고 이 시의 주인공을 문둥이로 설정했어요. 문둥이가 잘 보세요. 아기를 먹었기 때문에 입술이, 그죠? 입이 벌겋게 피가 묻어 있겠죠. 바로 피의 이미지가 붉은 울음에, 꽃처럼 붉은 울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둥이는 밤의 존재예요. 낮에는 돌아다닐 수도 없는 이 밤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 시 전체가 밤이에요. 그러니까 밤을
밤의 존재로서 피를 가지고 있는 이 문둥이가, 그죠? 아기를 잡아먹음으로써 자기 병을 낫고자 하는, 그죠? 희망을 가진 이 문둥이가 잡아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울음을 울 수밖에 없어요? 자질되기 때문에. 병이 낫지 않는 거죠. 자, 그 스토리가, 그 이야기가 이 짧은 시에 다 농축이 되어 있는데,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에 내가 주목한 것은 피의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여기서는 육체적 욕망이라기보다는 좀 변형된 거죠. 아기를 잡아먹는 그러니까 좀 변형이 돼 있어요. 에로티시즘의 변형이에요. 피가. 그러나 피라는 이미지를 중심으로 조금씩 변형이 일어나는 겁니다. 약간 여기서는 옆길로 좀 새서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하면, 영화의 여러 그 장르들이 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영화의 장르들이 있는데, 스릴러도 있고, 로맨, 에로틱도 있고, 로만스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 그 뭡니까? 흡혈귀. 그죠? 그걸 뭐라 그래요? 흡혈귀? 피를 빨아먹어야 생존이 계속 될 수 있고, 그 사람도 흡혈귀가 되죠. 그걸 뭐라 그러죠? 뱀파이어. 뱀파이어 장르가 있죠. 근데 그 뱀파이어도 피를 매개로 하는 겁니다. 그죠? 피가 중요한 모티프죠. 중요한 상징이죠. 생명을 상징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징인데, 그 뱀파이어 그 장르의 영화에 묘하게 그 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 중에 에로틱도 있습니다. 섞여 있어요. 자, 그러니까 내가 약간 보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작품도 굳이 얘기한다면 전혀 육체적 욕망과, 이 피가 육체적 욕망과 상관없는 것 같지만,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이 피의 상징성은 그것과 약간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문둥이가 여기서 서럽다고 하죠. 원통이 물어뜯어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서럽다고 하면서 무엇이 서럽다고 그래요? 해와 하늘빛이 문둥이는 서러워. 서러워의 거의 동격이 원통이 물어뜯어입니다. 그 작품에서, 그죠? 화살한 작품에서 푸른 하늘을 원통이 물어뜯으라 그러잖아요. 그때 그 푸른 하늘이 이 작품에서는 해와 하늘빛으로 변주를 일으킨 것이고, 원통이 물어뜯는 것이 바로 서러워입니다. 왜? 문둥이는 왜 서러울까요? 자기는 밤의 존재인데 해와 아침 하늘빛이 있는 그 광명의 세계, 밝은 세계로 가서 살고 싶거든요. 지금 밤에만 돌아다니는 그런 밤의 존재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아기를 잡아먹고 그죠? 피를 보는데 그래도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작품도 크게 보면은 화사와 거의 유사한 의미,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서러워를 잘 주목해 봐야 됩니다. 보리밭에 달뜨면 아기 하나 먹고 꽃처럼 붉은 울음을 밤새 울었다. 자, 여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울음인데요. 내가 이 울음에도 주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울음을 주목했을까요? 어느 정도 지금 증거 물증을 찾아가지고 서정주 초기 시의 미학의 그 지향점, 앞으로 나가는 핵심 지향점을 상징하는 것이 피와 이슬이라기보다는 피와 아침이다. 혹은 푸른 하늘이다. 그러면 도대체 이슬이 뭐냐? 이제 그 다음에 이걸 해결해야 되잖아요. 이 해결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참고가 되는 것이 눈물입니다. 이슬과 눈물은 같은 물의 이미지지만 상당히 다르죠. 그 다른 차이가 왜 생기느냐? 그걸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아까 여성에 대한 정신적 사랑의 상징이 눈썹으로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그 눈썹의 상징이 뭔가 우리에게 연관성을 가지고 연결고리가 되어주는 것은 뭡니까? 시의 이슬이 어디에 맺혀요? 이마 위에 맺힙니다. 눈썹이나 이마나 이것은 인간의 신체 구조 속에서 밑에, 그죠? 허리 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 위에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상성입니다. 정신적, 아까 얘기했던 정화, 성화, 그리고 그것은 성화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상의 존재인 뱀의 입장에서는 이게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푸른 하늘, 해와 하늘빛, 아침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신적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루는 그 과정에서 시를 쓰는 것이고 그 시가 이마에 얹히는 이슬과 같은 것입니다. 눈썹도 여성을 정신적 대상으로 사랑할 때 눈썹이라는 상징을 쓰는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을 거의 퍼즐을 맞춰갑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피는 땅의 존재. 그것이 상징하는 것은 육체적 욕망입니다. 서정주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이 동물성을 가진 존재들, 꽃뱀이 대표적으로 지금 등장했는데 꽃뱀 혹은 서정주의 모습이 지상의 존재로서 피로 상징되는 그 의미를 해석해 본다면 육체적 욕망이죠. 정신적 상승을 해야 됩니다.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제의식을 느끼면서 정신적 추구를 합니다. 그죠? 그 목표 지점이 뭘까요? 이게 지향점인데 시의식의 지향점. 서정주 초기 시 미학의 에로티시즘 미학의 지향점. 이게 푸른 하늘이거든요. 자화상에서는 아침이에요. 화사에서는 푸른 하늘이고요. 문동이에서는 해와 하늘빛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대립구조가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럼 이슬은 뭐냐? 시의 이마 위에 얹히는 시의 이슬은 그 상승, 땅에서 하늘로 상승하는 정신적 성화의 과정에서 파생하는 결과물이에요. 그게 바로 시죠. 그러니까 서정주 시에는 피도 있고 푸른 하늘도 있고 뭐도 있어? 이슬도 있는 거지. 그걸 종합한 게 이슬이지. 그 과정에서 발생한 결과물이니까. 그래서 절묘하게 서정주가 자신의 시를 이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슬은 100% 순결한 이슬은 아니죠. 몇 프로 피가 섞여 있어. 아무리 승화하고 정화하려 해도 이 육체적 욕망이라는 피는 100% 사라지지 않는 것이죠. 바로 문동이의 신세와 같은 것입니다. 서러운 이유는 바로 그것이고 화사도 원통이 물어뜯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러면 눈물은 뭐냐? 울음은 뭐냐? 이슬은 정신적, 지적 추구를 할 때 생기는 결과물이고 시가 만들어내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서정주 시는 이 피에서 푸른 하늘로 상승하려는 이 정신적 성화의 과정에서 시가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마치 이슬처럼, 그죠? 만들어집니다. 눈물은 뭘까요? 왜 이 문둥이는 울까요? 왜 이슬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울까요? 이것은 지적인 작용까지 못 가고 감정적으로 이것을 해소하기 때문에 울음을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차피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그죠? 피가 몇 방울 섞여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최대한, 그죠? 푸른 하늘에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이슬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그 끌어올려지지 못하고 감정적으로 해소하면 문동이처럼 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서정주 초기 시의 대표 상징을 지금 애미도 있고 뭐 많지만 내가 볼 때는 서정주 초기 시의 에로티시즘 미학을 대표하는 상징은 피와 푸른 하늘, 그 다음에 이슬과 울음이다, 눈물이다. 이렇게 네 가지로 봤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상징 구조 연구할 때 왜 구조란 말을 썼는지 알죠? 피만 연구한 것도 아니고 푸른 하늘만 연구하지 않고 이슬도 연구하고 눈물도 연구해서 다 탐구해보고 그것이 가진 의미를 이 체계적으로 상징의 질서를 찾아보는 겁니다. 이것은 정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수강생들이 다른 상징의 질서를 찾아봐도 되는데, 그러나 좀 더 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실체, 전체성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 상징을 부분적으로만 연구하는 것에서 좀 더 발전해서 그 부분과 부분이 어떤 전체를 이루고 있는지, 어떤 질서를 이루고 있는지, 그래야 피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 상징이고 푸른 하늘이 어떤 위치에 있는 상징이고, 그래야 이 전체적인 상상력의 질서가 조금 더 잘 파악이 되겠죠. 내 나름대로 지금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가 이제 결정적으로 필요합니다. 뭘까요? 피를 푸른 하늘에까지 끌어올리는 에너지가 왕성하게 일어나면 시의 이슬을
그죠? 결정한다는 말은 결과로 얻어낸다는 겁니다. 결정체. 그런데 이게 그 에너지가 약할 때는 감정적으로 그냥 감정에 기대서 그냥 울고 만다는 것은 그 에너지가 약할 때잖아요. 그 에너지의 강도를 좌우하는 게 뭘까요? 이 수직적 상승, 정신적 성화를 이루어내는 그것도 하나의 상징으로 서정주 초기 시에 곳곳에 등장합니다. 곳곳에. 그게 바로 불의 이미지입니다. 그 불의 이미지. 자, 조금 이제 15분 남았으니까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불의 이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빛이 보여주는 그걸 불의 이미지라고 보는 건 아닙니다. 그 아침, 푸른 하늘, 해와 하늘빛, 이거는 하늘이 그 자체로 빛을 발산하고 있는 거니까 인간이 지피는 불,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불,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벽이라는 작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꺼져드는 어둠 속, 자, 어둠은 밤에, 그죠? 속한 세계죠. 지금까지 자화상, 문둥이, 화사 다 공통점은 그 육체적 욕망을 가진, 피를 가진 존재는 다 밤의 존재로 묘사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밤의 존재로. 여기서도 꺼져드는 어둠 속 반딧불처럼 까물고, 그런데 그 밤에, 어두운 밤에 불이 가물가물 하는 거죠. 뭐처럼? 반딧불처럼. 꺼져들 듯 말 듯. 정지한 나의 서러운 벙어리처럼. 벙어리는 여기 나오는 문둥이하고 약간 조금 유사한, 그러나 변주를 일으킨 것인데, 여기 반딧불이 까물거린다고 했으니까 꺼질 듯 말 듯 이 불이 깜빡깜빡 하는 겁니다. 어디서? 벽 속에서. 벽 안에서. 자, 이게 바로 19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작품이거든요. 등단 작품이거든요. 이게 36년 동아일보 신춘문예 벽, 이게 신춘문예 등단 작품이에요. 자, 이 작품에 나오는 핵심 이미지가 뭐예요? 핵심 상징이 벽과 불이에요. 벽에 갇혀서 반딧불이 지금 까물까물거리는 거예요. 자, 이 두 가지 상징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자화상의, 그죠? 가거 시제 부분. 어린 서정주의 자화상에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 자, 거기에 벽도 나오고 불도 나와요. 물론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것은 체험 혹은 경험에서 나오는 어떤 이미지들 혹은 착상이겠지만 이것이 상징성을 확보하고 서정주 초기 시에서 계속 핵심 상징으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이 벽과 불을 보세요. 자, 어떤 이제 분석과 해석을 해야 돼요. 벽은 폐쇄된 내면 세계예요. 그죠? 벽에 갇혀 있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공간적 의미, 물리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내면적이고 정신적인 어떤 벽이에요. 거기서 불을 계속 피워 올리는 겁니다. 그 호롱불 같이. 흙으로 바람벽한 호롱불 밑에서 이 손톱이 까만 애미의 아들이 뭐예요? 말주름표로 계속, 말주름표 안에서 뭔가 말 못하는 뭐가 일어나고 있잖아. 무의식 속에서. 그죠? 그 불이 뭘까요? 그 호롱불이 무엇이고 이 반딧불은 뭘까요? 자, 그래서 역시 여기 조금 스크린은 지금 완성이 안 된 채 있습니다. 이거 이제 빨리 오타도 수정하고 완성을 시켜서 스크린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가 있는 사람은 이제 요 핵심 서정주 초기 시의 핵심 상징들 안에 이제 피로부터 푸른 하늘로 화살표가 있죠. 그죠? 그게 내가 보는 뭐예요? 서정주 초기 시의 상징 구조예요. 상징 구조를 분석해서 의미 구조에 도달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표고,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서정주 초기 시의 의미 구조 연구지만 사실은 제대로 이 제목은 고쳐야 되는데 상징 구조 연구가 더 좋은 제목입니다. 왜? 내가 어떤 기법을 분석해서 의미에 도달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의미를 처음부터 찾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을 통해서 내가 의미를 찾은 거니까 상징 구조를 통해서. 그래서 제목을 지금 내가 생각하면 고쳐야 되는 제목입니다. 서정주 초기 시의 상징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나는 보는 겁니다. 피로부터 출발합니다. 피는 육체적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상에 속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 가로 안에 있는 것은 그냥 설명입니다. 피는 육체적 욕망을 상징하고 그 피를 가진 존재는 지상의 존재들이야. 꽃뱀도 그렇고 서정주도 그렇고 문둥이도 그래요. 그죠? 벙어리도 마찬가지고 벽에 갇혀, 그러니까 벽에 갇혀 있죠. 그러나 그 벽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불을 지핍니다. 그 불을 통해서 여기 화살표가 이렇게 있어요. 교재가 있는 사람은 화살표. 피가 뭘 추구해요? 푸른 하늘을 지향한다. 지향, 추구한다. 서정주 초기 시의 상징 질서를 이제 도식으로 압축하면, 요약하면, 그럼 이 푸른 하늘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나? 정신적 세계고, 완전한 정신적 세계, 이데아의 세계 같은 거지. 천국을, 그죠? 천국을 의미하고. 자, 이 불이 어떤 강도로 이 상승을 시키느냐, 그죠? 강도에 따라서 이슬을 만드는, 그죠? 그게 강할 때, 정신적 작용이 강할 때, 그죠? 지적인 작용이 강할 때 이슬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감정적으로 해소될 때 눈물을 만들. 그래서 여기 또 화살표가 이렇게. 화살표가 3개가 빠졌습니다. 여기 스크린에는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화살표. 이해가 되죠? 그러면 내가 자화상을 중심으로 서정주 초기 시를 자화상만 갖고 한 건 아니에요. 부분과 전체, 중심과 주변을 계속 이렇게 초기 시, 서정주 첫 시집을 왕복운동을 계속 하면서 여러 번 읽으면서 거기서 기납적으로 이 핵심 상징들을 뽑아냈는데 그것이 바로 피와 푸른 하늘과 불과 이슬과 눈물로 압축이 된 겁니다. 이거 말고 엄청나게 많죠? 그죠? 이거 말고 많지만 역시 중심과 주변을 생각할 때 중심적 핵심 상징은 이거다. 내가 생각할 때 이거다. 그래서 서정주 초기 시의 상징의 구조를 내 나름대로 이렇게 기납적으로 도출해낸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뭔가 보충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서정주 초기 시의 미학을 내가 에로티시즘 미학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조금 더 좁혀서 구체적으로. 왜? 육체와 정신의 갈등이거든요. 사실은 이거는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그 원천, 발생론적 원천을 따지면 에비와 에미 사이에 이 아들이 서정주, 어린 서정주가 느꼈던 심리적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 무의식의 메커니즘에서 이 발생을 해서 육체와 정신의 이원적, 이율배반성, 그죠? 이율배반성이란 말을 알죠? 모순 대립하는 거, 이것이 함께 공존하는 거, 이게 이율배반성이잖아요. 육체적 욕망과 정신적 성화가 함께, 그죠? 공존하기 때문에 갈등이 굉장히 강하고 그걸 긴장 속에서 압축해서 예술로 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서정주 초기시거든요. 이제 중기시, 즉 두 번째 시집 이후에는 이게 굉장히 많이 뭡니까? 이 압축이 풀립니다. 그리고 이 갈등도 화해로 가고 또 많이 바뀌어요. 후기시로 가면 더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연구하는 대상이 아니니까 나중에 그렇게 바뀌는 것은 나중에 다시 연구하기로 하고 초기시만 가지고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이걸 자 이제 미학적으로 조금 이제 확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 하면요. 서정주 초기시가 가지고 있는 이 미학은 내가 나름대로 기납적으로 이렇게 일단은 텍스트 중심으로 찾아냈잖아요. 텍스트 중심으로 핵심 상징을 찾아내고 그것의 질서를 짜고 그 각각의 상징들이 가진 의미들을 다 추적해가지고 퍼즐을 맞춰냈어요. 퍼즐을. 그런데 이것을 이제 미학으로 따지면 에로티시즘 미학이다라고 이제 해명할 수 있고요. 이것이 그러면 19세기 말 프랑스 상징주의를 대표하는 보들레르 시의 미학과 어떤 부분에서 통하느냐. 자, 이제 조금 문학사 전체, 세계 문학과 한국 문학의 관계 속에서 이걸 좀 확대해서, 그죠? 폭을 넓혀서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종주 첫 시집의 제목이 화사집이죠. 그리고 우리가 화사란 작품도 분석을 해봤죠. 꽃과 뱀의 결합이에요. 꽃은 아름다움을 상징하고 뱀은 추함을 상징한다. 혹은 선과 악의 결합인데, 인간 본성 혹은 인간 존재가 가지고 있는 이 모순 대립하는, 즉 이율배반적인 육체성과 정신성을 함께 충돌시켜서 에로티시즘 미학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보들레르의 상징주의 미학과 상당히 서로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보들레르 시의 미학이 에로티시즘 미학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들레르, 말라르메, 랭보 이런 19세기 말 프랑스 상징주의 시인들은 큰 틀에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 하면요, 그 이전의 문학을 지배했던, 시를 지배했던, 세계 문학을 지배했던 낭만주의 시와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낭만주의 시는 내가 한번 설명했죠. 워즈워즈가 시를 정의할 때 감정의 자발적인 분출이다 그랬으니까, 그때 감정은 고귀한 감정, 보통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아니고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 하늘로부터 받은 어떤 영감에 해당되는 그런 감정, 그것을 자연스럽게 분출한다 그랬잖아요. 이 상징주의 시인들, 보들레르로 대표되는 상징주의 시인들은 감정을 중시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중시했을까요? 감각을 중시했습니다. 감각. 감각은 1차적으로는 뭡니까? 오감, 신체적 이미지를 동반해요.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는 뭐 상징적 이미지로 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서술적 이미지로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로 이미지가 또 상당히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1차적인 이미지의 의미는 신체적 감각을 자극하는 언어를 이미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감각을 자극하는 언어들을 구사해서 후각, 미각, 청각을 다 동원해서 감정 대신에 이 감각을 활용했어요. 그런데 감각을 활용한다는 것은 속세 혹은 현실, 지상의 어떤 인간 세계의 어떤 속성에 가깝잖아요. 그런데 그 감각을 동원하는 보들레르의 시가,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가 추구하는 것은 이데아였어요. 저 하늘의 세계, 완전한 정신의 세계, 본질적이고 그죠? 근원적인 세계. 그리고 보들레르의 시에도 그게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아주 이원적인 요소를 갖고 있죠. 인간 세계의 이 감각적인 요소를 최대한 시에 활용하고, 그런 점에서 낭만주의 시와 아주 달랐어요.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정신적 추구를 통해 가지고 이 이데아 세계까지 도달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보들레르 시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고, 그래서 19세기 말 상징주의 시인들이 그 이전의 시를, 세계 시를 지배하던 낭만주의 시인들의 시를 뛰어넘어서, 바로 내가 또 이미 소개했죠. 20세기 초에 이미지점, 그리고 유럽의 영국과 미국의 이미지점, 누구를 대표? T.S. 엘리어트로 대표되는 이미지점, 이미지 중심으로, 객관적 상관물을 가지고, 그죠? 여기도 이미지를 중심으로 해요. 그러나 상징주의 시하고는 조금 더 다른 20세기적인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미지점을 시를 썼어요. 더 정신적으로. 이 감각적인 요소들을 상당히 정신적인 이미지로 변주해서 전환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상징주의 시와 또 다른 이미지점 시가 나오고, 이제 아방가르드 시들이 또 등장하죠. 영국과 미국은 이미지점 시고, 유럽에는 아방가르드. 이걸 다양한 유파들이 있습니다. 다다이즘, 초현실주의, 입체파, 미래파, 야수파, 뭐 다양한 그 문학만 해당되지 않죠. 문해사조니까요. 문학과 예술의 사상적 흐름이 그 아방가르드라는 흐름을 따라서 유럽을 중심으로, 그리고 표현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표현주의는 독일 중심으로, 미래주의도 있어요. 미래주의는 이태리를 중심으로, 러시아에도 미래주의 운동이 일어났어요. 다 아방가르드 운동이에요. 러시아에서 이제 미래주의 운동 같은 아방가르드 운동이 1917년 소비에트 혁명이 완성되면서 이제 소련 연방공화국이 생기면 이후부터는 이 아방가르드 운동이 상당히 쇠퇴를 합니다. 왜냐하면 리얼리즘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이것이 정책적으로, 예술 정책으로 그걸 소비에트 공화국에서 뭡니까? 일종의
지침을 내리기 때문에 이 아방가르드 운동은, 모더니즘 운동은 러시아에서도 발생했어요. 혁명 이전에, 소비에트 혁명 이전에.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인 문학의 흐름 속에서 지금 서정주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문학사적인 혹은 문해사조적인 큰 틀의 흐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정주 작품 자체, 텍스트 작품 자체를 심층적으로, 입체적으로 그 자체를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먼저 키우는 것이고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서정주 시가 세계 문학의 혹은 세계 시의 흐름 속에서 한국 시가 지금 1936년부터 서정주가 등장해가지고 이 보들레르적인 뭡니까? 상징주의 미학을 어떻게 펼치고 있는지 이걸 이제 세계 문학과 한국 문학의 이 큰 그림 속에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첫 번째. 그래서 이제 서정주 초기 시의 상징 체계를, 상징 구조를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약간 이제 옆길로 새서 설명, 이제 1분, 2분 남았기 때문에 자, 그걸 잘 보여주는 가장 구체적인 물증은 서정주의 첫 시집 제목이 화사잖아요. 꽃뱀이에요. 미와 추의 결합이에요. 보들레르 대표작이 뭡니까? 악의 꽃입니다. 악의 꽃. 악과 선과 악의 결합이고 꽃은 미를 대표하고 악은 악과 혹은 추를 대표하는 거죠. 그 악의 꽃을 패러디했다고 할까요? 변주했다고 그럴까요? 오마주했다고 그럴까요? 그게 화사집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혈주의, 우리 한국 문학은 뭐 완전히 다른 나라의 문학과 예술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순수한 한국적인 걸 찾아야 된다. 그런 것은 허상입니다. 세계 문학과 한국 문학이 같이 서로 상호 침투하고 교류하면서 지금 누구죠?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의 K-팝이 히트치고 있잖아요. 그걸 선두주자가 누구예요? BTS인가요? 맞나? 그 그룹 있잖아. 한국의 대표적인 남자들 그룹. 지금 해체됐지만, 군대 가고 해체됐지만. 아무도 모르? BTS 맞아요? BTS, 유진스. 뭐 이런 K-팝이 지금 한류 열풍을 선도하고 있는데 그 유진스의 음악이나 BTS의 음악이 순수한 한국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서구에서 발생한 팝을 수용해가지고 한국적인 팝으로, 그죠? 그걸 더 발전시키고 거기에 전통적인 어떤 전통적인 예술 문화를 접목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자, 아무튼 서정주를 통해서 지금 이제 상징주의 미학과 서정주의 에로티시즘 미학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 19세기 말에 보들레르를 중심으로 한 상징주의 미학 시인들과 1930년대 서정주의 초기 시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약간 이제 옆길로 샜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